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거둔 성과 결코 적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래가지고 기한 안에 단죄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꾀병을 부려가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김건희는 조사는 받는 척하면서 진술을 거부합니다.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죠. 끝내 버티는 이들 때문에 내란 특검은 아직도 한덕수 일당과 국힘 일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은 계속해서 주변만 맴돕니다. 결론이 뻔한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앞에서 막혀 있고요.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검법의 기한을 연장하게 돼 있긴 하지만 아예 특검법을 개정해서 기한을 충분히 늘리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추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뿌리 완전히 뽑지 못하면 언제 뽑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이번에 준비한 정어리 모월의 상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삼창 모둠구이, 우삼창, 소곱창, 소막창, 소대창. 야, 이거 정말 듣기만 해도 입맛이 다셔지는 그런 것들이죠. 각 300g씩 모두 900g을 28,080원 무료 배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어리TV 8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28,080원으로 판매가 맞추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곱창 3종 세트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날 입맛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씩 꺼내서 편하게 구워 드시면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아주 최고인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29,900원 이상 주문하시면 손선풍기 보내드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더위도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이 우삼창 모둠구이 하시면서 8080 디퓨저 하나 같이 구매하시면 곧바로 선풍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과 8080 디퓨저 같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 마지막일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처서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올 겁니다. 그래도 밤에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요. 걸을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힘내서 더위 잘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정사마님,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그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업적을 기억합니다. 그의 지혜와 리더십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정치 1번지 파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정사마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님 16주기죠. 8월 18일. 예. 김대중 대통령만큼 또 훌륭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됩니다. 네, 됩니다. 예.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부인 룩. 그러다가 김혜경 여사님 지지한 분한테 맞아 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치훈 의장님이 평가를 해준 건데 네. 보기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검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오늘 김건희가 출석했어요.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네. 우리는 김건희 수의 입은 모습, 수갑 찬 모습 그런 거 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나오는데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법적으로도 수의와 수갑을 찬 모습을 일반인들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재판이 됐건 수사가 됐건 과거에는 예전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다 뭐 수갑도 차고 뭐 심지어 포승줄에 있는 모습도 공개가 되고 법정에도 파란색 수의를 입은 채로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 저 사람이 이미 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화가 되면서 법치주의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이게 결국 인권 보장을 위한 건데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인권 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두 자가 받고 있는 거는 사실 인권 보장과 거꾸로인 거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보면서도 야 저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을 적용해야 되나 이런 뭐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김건희도 출석하고 건진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임세훈 소장님 대질 신문을 할까요? 그게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같은 거를 다 던져놓고 이게 말이 너무나도 다른 식의 분류의 말을 한다면 그때는 불러서 대질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맹점이 대질 신문을 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이 당사자들이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또 이거를 말릴 수가 없대요.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질 신문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김예성 씨,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는 나 대질 신문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대질 절대 못한다 하면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을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도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지난번 소환 때도 보면 모든 것을 다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도 출석은 하되 가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질도 아마도 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인데 성치훈 의장님 뭐 방법이 없을까요? 주리를 틀어? 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대질신문은 저는 일단 초반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은 보통 두 명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질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건진, 김건희 씨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진은 건넨 적이 없다. 김건희 씨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집사 김예성 씨의 이 구속영장에는 일단 내부의 그 내용에 김건희 씨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직 연결고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건진 법사와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지금 특검이 증거를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보되지 듣지 못한 추가 정보들도 꽤 많이 확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걸 통해서 건진 법사나 김건희 씨의 의견이 갈릴 경우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저는 그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거로 보는데 건진 법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검찰이 증거를 내밀었을 때 충분히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좀 감형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고도 남을 부류의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면 건진 법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아 그래 나는 건넨 적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면 그땐 대질신문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거부를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은 건진 법사와의 의견 충돌에 있어서 굳이 만나서 해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좀 더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계속해서 뭔가 이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특검이 저는 꽤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의 이런 내란 특검 특히나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증거를 저는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자수서를 처음에 얘기하고 있지 않다 흘리지 않고 있다가 딱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딱 언론에 흘리면서 아 이거 우리가 말하는 빼박이구나라는 걸 딱 언론에 알 수 있도록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나 전 나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왜냐면 우리는 빨리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조금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법의 심판을 빨리 받는 과정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도 저런 자들이 설치고 돌아다녀도 되는가? 이런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들이 착착착착 정리가 돼야 지금도 돌아다니는 자들을 정리를 할 건데 김건희는 조사받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계속 진술 거부하고 묵비권 뭐 행사하고 그런다고 하고 윤석열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또 내란 재판인데 지금 오후에
그러니까 5회 불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골석 재판으로 간다고 하는데 양절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골석 재판하면은 피고인이 불리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직위원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줬던 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안 나가도 네 알아서 잘해.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도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기는 뭐 법무부가 아니라 사실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직위원이라고 하는 재판부가 이미 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란속에 한번 풀어줬다가 다시 이제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장에서 무슨 말해도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석 재판을 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를 직위원도 직접 했어요, 부장판사가. 하지만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을 문새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회에서도 지금 검찰개혁과 함께 민주당에서도 사법개혁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는 대법관 숫자를 증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추가적인 부분을 더 많이 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라고 해서 법원이 재판이 독립됐다는 얘기는 어떤 권력자,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 압력을 낳는다, 이런 걸 독립시킨다라는 거지, 국민으로부터도 재판이, 법원이 독립했다라고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서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넓히는 게, 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에 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정말로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윤석열이가 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도 윤석열 쪽에서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 회복되면 재판에 출석하겠다. 만약에요, 재판에 출석을 하면 수의 입고 나옵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일반 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나옵니까? 그 대신 머리는 이번에는 못하고 나오겠죠? 지금 법무부에서 송승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접견실도 특별하게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막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장을 한다거나 머리를 그렇게 틀어 올린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저는 지금 논의가 좀 되다가 만 부분이 TV 중계 일정 부분 또 공개를 하겠다는 논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개도 분명히 또 관찰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재판은 공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헌법재판소 중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알았고, 또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압력으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뭐 앞뒤에 오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뭐 분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를 올렸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한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님, 그래서 법무부가 특혜를 안 준다며, 그런데 그냥 지하로 가냐? 그게 특혜 아닌가? 그랬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호송 절차이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검찰을 거쳐서 지하 통로로 가서 옆에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출석하도록 하는 게 절차입니다. 김세현 소장님, 뭐 이번에 출석하면 속옷 차림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건 국민 모독이죠. 사실 뭐 지금 김문수 지금 당대표 후보가 거의 속옷 농성하고 있던데, 그럼 뭘 볼 걸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안 벗는 삽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는 아마 그 정도와 강도가 더하겠죠.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는 반드시 이번에 서울구치소장도 전격으로 바뀌었고, 뭐 기류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만약에 소환 절차가 있다면 정말 강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른 범죄자 똑같이 처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는 왜 그렇게 누워서 그 일을 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내란 속의 피의자와 이 관련된 집단들은 정말 이 뇌가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항쟁을 하더라도, 투항을 하더라도 그렇게 왜 홀딱 벗고 합니까? 정말 너무 불쾌해가지고요. 전 국민적으로 저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꾸 건강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문수가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본인이 공격받는 게 지금 사실
이 사상적으로 그 자유통일당 초대 당대표잖아요. 완전 극우 정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경직성, 그런 극우적 마인드 이게 문제인 건데 본인은 나 나이 많지만 체력을 좋아. 팔굽혀펴기는 잘하더라고요. 70몇 번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체력적으로 나의 체력적 우위를 자랑하겠다.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사실 그 한 20년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딱 김문수 나이 때 그런 거를 외할아버지 때 가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운동한 딱 똑같은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 타고 다리 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네도 이걸 해야 돼 하면서 늘 그걸 보여주셨었거든요. 그 나이 때 되면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밑에 사람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나처럼 운동해야 된다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욕망이 있다는 걸 저는 외할아버지 통해 배웠습니다. 그 집에서 그건 하지. 본인 손자 앞에서 보여주지 왜 전 국민 말이에요. 대상으로. 그래서 손주는 좋게 기억하고 눈 있죠. 버렸습니다. 눈 버렸어요. 보스 형님 TV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지난주는 8.15 전야제 국민임명식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 정어리 TV 80만 만들어 그 감동 이어갑시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확인. 보스 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더워서 여러분들 좀 지치셨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 봅시다. 지금 79만 7천 명 넘었는데 이번 주에는 80만 되겠죠? 예, 8월에 80만, 9월에 90만, 10월에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혹시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야 되나? 김문수? 이자들 왜 이렇게 빤스를 좋아해? 정말. 정광훈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아이고 좀 뭐 왜 당사가 저러고 지네 집이야? 저건 좀 아니죠. 너무 추잡스럽다. 뭐 농성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와서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저 모양을 에휴 참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전 됐고요. 김건희가요. 그런데 이제 뭐 V0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삼청동 안가를 아주 자기 개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서희건설 회장도 2번이나 불러서 거기에서 만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거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가에서 사실 이 서희건설 회장은 목걸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집권 중에 아니 영부인이 목걸이건 돈이건 예. 서희건설 회장을 만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뭘까요? 마치 권성동이 통일교 한학자 회장한테 큰절하고 쇼핑백 들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겠는데 예. 김건희가 서희건설 회장을 안가에서 만난 이유 예. 이런 걸 특검에서 밝혀내야죠. 그러면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언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아니 그럼 뭐 커피 마시러 갔겠어요? 오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그 면담 플러스 알파. 지금까지 일련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희건설 회장을 만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난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안가를 예. 사가로 이용하는 그 김건희의 멘탈을 예. 의심하는 거죠. 예. 저 안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관저에서 할 수 없는 뭐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이 이용하고 뭐 그렇게 하는 대로 쓰이는 거죠. 안가가 뭐 안쪽에 있는 방 그게 아니라요. 안전 가옥이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상 안보상의 경호처와 관리하는 경호 시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하는 사람과 대통령만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관리를 경호처에서 하는데 당시에 보면 안가도 장관들끼리 가가지고 무슨 자기들끼리 막년회를 하질 않나 이상하게 활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서도 뭐 어디 특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란 특검이 유력할 것 같은데 이 안가를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 누가 썼고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저는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씨가 이제 서희건설 회장을 그 안가라는 곳에서 2번이나 이제 뭐 접견 혹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그 서희건설 회장을 불렀다고 하는데 아니 서희건설 회장이 목사님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 마음이 괴로워 성경을 듣고 싶으면 교회를 가시면 되잖아요.
교회를 가시면 되지 왜 안 가해? 외간 남자를 소위 말하면 그 회장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거기서요. 아니 거기가 뭐 관광지예요? 무슨 장소예요? 여기가 안 가가요. 참 희한한 경우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망년회라는 술집도 됐다가요. 이제는 성경 말씀 듣는 교회도 됐다가 뭐 다양한 경로로 활용이 되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상, 안보상, 비밀리에 가져야 되는 경호 시설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여기를 술집처럼 이용하고 교회처럼 이용하고 무슨 제 집 드나들듯이 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아니 또 궁금한 게 그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을 듣고 싶다 하셨잖아요. 김건희 씨 구약 다 외우는 분 아닙니까? 그 일반인 회장한테 그 성경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 다 외우시는 분이 본인이 성찰하고 책 읽으면 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거래가 오고 갔는지 정말 박지원 의원님 말처럼 전 반드시 수사의 대상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가는 관저에 비해서 출입이 좀 더 자유로운가요? 일반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명부이니까 김건희가 부른 사람은 올 때 뭔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갈 때 갖는 일반적 검문들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가 사용이 드러나 서희건설 회장을 불렀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는 그럼 안가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역추적하면 비리 혐의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이런 물품, 물적 이런 그 청탁 관련 대가성으로 받은 것들이 다 22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그것들이 대부분 뭔가 그 공식적인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그 시기에 많이 받았냐. 관저 말고 그때 아크로비스타는 뭔가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막 그 허용할 수 있는 막 물건 들고 들어오고 뭐 백 들고 들어오고 목걸이 전달하고 하기에 매우 용이했던 거죠. 관저로 공식 들어간 다음에 그게 용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안가를 활용했을까? 안가도 그게 용이했기 때문에 저는 활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가에 드나든 기록인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드러난 그 사업가 서모 씨나 아니면 서희건설이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 또 몇 번 이 사람들이 왜 기업 관련 사람들이 왜 드나들었지? 그럼 역추적해보면 분명 전 추가 비리 혐의도 이 안가 활용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가 하면 안가 4인방이 생각이 나죠. 계엄 다음 날 그 안가에 모였던 네 사람 이상민 또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 네 사람 도대체 거기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뭐 연말 모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렸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부승찬 의원이 물어본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 거를.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예?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아 그럼요. 안가가 누구 집인데?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삼천도 의원님께서는 안가 어떻게 아니 제가 얘기하고 생각하실지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꼽더라도 예. 아니 꼽더라도 들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가를 이용한다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떠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죠. 다 참나.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저런 모습 참 국무회의 내지는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내지는 행정부에 있는 강요들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것도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마지막일 바라는데 또 놀라운 것은 저 자리는 사실 평시도 아니었고 윤석열의 내란이 드러난 이유, 내란이 실패로 드러난 이유, 이 대한민국 법의 행정부 내에서 법과 관련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 처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보인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얼마만큼이나 안하무인이었었고 얼마만큼이나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저 이영기 저 법제처장을 한덕수 당시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만들겠다고 지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안가에서의 회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계엄이 실패로 끈 다음 날에 윤석열 주변에 법과 관련된 뭐 저기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망년회를 그 다음 날 한다고요? 황당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 제가 헌덕수의 그 지명을 굳이 얘기 꺼낸 건 저 때도 저렇게까지 세게 나왔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당신들 며칠만 더 있어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이 사실을 다 밝히지 않으면 숨어있는 어떤 뭐 정말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저런 자가 법제처장이었어요.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법 문제를 유권 해석을 내려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저런 사람을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내란 아닙니까? 다행히 좌절되기는 했지만, 이완규 보면은 저런 사람이 하는데 지금 그런 놈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지금도 독립기념관장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가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놈이에요. 그런 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으면서 독립기념관 생기고 처음으로 8.15 기념식을 안 했어요. 올해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이거는요, 연합군이 우리한테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지 우리가 뭐 광복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따 얘기를 해요. 그놈의 주둥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국민 통합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에는 역사 문제가 한 몫을 차지하고 그 중심에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이 다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성춘 회장님, 저는 저걸 들으면서 지가 저런 얘기를 짓거리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뭐 교수를 하든지 뭐 연구소를 차리든지 혼자서 떠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으면서 저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래놓고 저 말의 앞뒤를 다 자르고 그 문장만 썼다라고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게 이 그 조선의 이런 독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다름이다.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저 말하는 건 연합군의 승리의 선물이라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 얘기를 어떻게 다름이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이 저거를 다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틀림이,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를 갖다가 뭐 일본의 뭐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저런 경축사에서 한다는 얘기는 정말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우리 선조들의 이런 목숨을 바친 이 독립운동을 정말 이 모욕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배웠기 때문에 1910년에 경술국치 이후에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그 이후에 1931년에 한인애국단의 발족,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1941년에는 건국강령도 발표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 덕분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1943년에 이 카이로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에 조선의 독립이 명시되었고 그 이후에 45년에 일본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연합군의 성물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전 저런 얘기하는 학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런 학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교수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기념관장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저런 의견들은 그냥 필터링을 해서 그냥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다. 저 독립기념관장을 누가 임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의 이런 업보를 아직도 겪고 있다. 저는 저 사람이 근데 어떤 식으로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를 참 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깨인 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런 사람이 저런 발언을 공식적인 독립기념관장의 자리에서 못하도록 전 막아야 된다. 이런 건 입틀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놈들을 도처에 심어놓은 거예요. 도처에. 레리삐님, 네가 없어지는 것이 선물이다. 근데 윤석열은 뭐 철학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는 놈이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고 또 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역사의식을 막 가르치고 그 이름이 뭐죠? 리박스쿨. 리박스쿨. 네. 그런 거를 뭐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나라를 그쪽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한테 뭐가 좋은 거죠? 좋은 건 없죠. 근데 왜 좋은 게 없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친일서관이라든가 뉴라이트에 관한 지식조차도 없었는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은 사실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간판으로 내었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여의도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이 역사도 모르는 자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였고 개인적인 신념이라든가 역사 인식조차도 없는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윤석열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걸 뭐 진보 진영에서 그 자를 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는 간판으로 세웠지만 사실 간판으로 세운 다음에 자기들이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윤석열은 또 특히 김건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누가 그 상황에서 손을 잡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게 극우 유튜버들이었고 그리고 친일사관을 가신 이른바 이명박 때 점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하게 했었던 그 MB 계열의 일부 인사들이 그 가까이 갔던 거죠. 전 뭐 대표적인 인물이 김태호 전 안보실 차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 안보실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들에게 휘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박수 쳐주고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겼었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쭉 심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회장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틀린 일들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등이 될 수 없고 아예 저거를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허용돼서 안 될 것들을 전부 주요 요직에 깔아놨던 겁니다. 저는 이거는요 이런 얘기가 윤석열 정부 때 여러 번 나오는데 이른바 그 헌법 정신으로 이런 부분을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5.18도 그렇고 제주 4.3도 그렇고 4.19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못 박아야 되고 그 이전에 광복의 정신이 뭔지조차도 못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치 그 독일이 2차 대전을 겪은 이후에 나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틀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만들어놓지 않다 보니까 막 이때 내놓았어. 우리도 할 얘기 있는 거야. 우리 의견도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하나의 포함인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됐든 정치의 자유가 됐든 양심의 자유가 됐든 민주주의와 공화정과 헌법을 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난 건요. 우리 사회에서 공론회장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 청원이 진행 중이죠. 일제강점기 미화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관한 청원. 국회에서 국민동의 청원 받고 있는데요. 네.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는 나치 관련돼서 요만큼만 옹호해도 그게 불법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게 뿌리 뽑고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 같은 게 확실히 돼야지 이런 자들이 안 나옵니다. 어디서 무슨 일상생활도 못할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이 엄청난 자리에서 본인의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의미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이딴 망언을 합니까? 게다가 광복 80주년 때요. 저는 용납이 안 되고 오죽하면 당시에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이 잘못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내란 속의 윤석열 피해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의붓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 일로 뭔가 헤어지긴 했지만 당시에도 이분조차도 이걸 반대했던 사람을 임명 강행했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 속의 피해자가 그 지난 3년 동안 심어놓은 약 2,000개 넘는 자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다 곳곳에 뿌리 깊게 지금도 있습니다. 뭐 안 봐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버티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독립기념관장 이 사람도 그렇고 곳곳에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2달 좀 넘었지만
이렇게 내란 수기가 심어놓은 자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되긴 하겠지만요. 이런 자들이 또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요. 나 이렇게 뭐 윤석열을 뽑아놓은 사람이다라고 커밍아웃 하니까 커밍아웃 하고 있는 사람부터 일단 한 명씩 제거를 해야 그 남아있는 숨어있는 자들도 적어도 이런 망언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도 김영석 관장 이자의 말을 듣고 아주 개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습니다. K민주주의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입니까? 이는 3.1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입니다.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는 송샘은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으니 애국도 없고 매국도 없다. 친일도 없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망국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만부당한 일이고 민주당은 이런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 속내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는데요. 바로 그거죠. 우리 그때 뭐 없었는데 무슨 뭐 매국할 일이 뭐가 있어. 매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건데 나라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빨간 불독님, 내 세금으로 이런 자가 먹고 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카라 황후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셨는데 저자 근데 임기가 있죠.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저도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임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을 끌어낼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적한 부분들, 지금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해온 그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 새로운 뭔가 또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이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 논쟁이 아니라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틀린 얘기들을 계속해서 뭔가 파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짚은 거죠. 뭔가 이 친일의 후손들이 뭔가 그 친일의 후손으로서 그 역사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국한 게 아니다. 매국한 사람들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런 논쟁들을 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답답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으니까 끌어내. 이거는 제도상이나 규칙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모든 수단을 좀 동원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저 위치에서 저런 망언적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우린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온갖 수단들을 지금 동원하고 지금 구상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런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 정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번 광복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대한의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무엇으로 그것을 믿느냐?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연합국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한 줄기 빛을 찾는 그 운동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울구치소장 참 어렵게 그 교체를 했는데 이런 자들 또 이진숙이 좀 정리 안 될까요? 나 참 답답하죠. 이진숙이는 뭐 곧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민주당에서 법을 아예 바꾸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임기가 일단 보장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과 어떤 중요한 결을 맞춰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으면 본인도 그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 양심을 기대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요. 뭐 이진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동의하지 않잖아요. 단 하나도 동의하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무의미한 것이고 내가 있어봤자 뭐 정부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추악한 거죠. 추잡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그런 부끄럼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그 결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방통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준숙이는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리 자체를 없애는 방법 사실은 이제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같이 정부조직법 그 개편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국정개혁위에서도 첫 번째 안건으로 한 게 이제 헌법을 개헌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어려웠던 주장 자체가 좀 단적으로는 형사적인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게 다시 한번 자기 소신 아닌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만드는 거고요. 독립기념관장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걸 어떻게 대한민국 차관이라고 합니까? 독립을 부인하는데 그럼 저 사람의 얘기 들으면요.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연합군의 승전기념탑 감사탑 하나만 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아까 윤석열이가 말도 안 되는 짓, 뭐 리박스쿨 만들고 또 뭐 하는 짓들을 이렇게 쭉 독립기념관장 저런 자를 임명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육사의 홍범도 흉상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원래는 거기에 홍범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다 이렇게 치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방현석 작가? 소설 범도 저자인데 이분이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니까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후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하는데 보니까 홍범도 장군만 후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만 이렇게 치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홍범도 장군 한 명 파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육사 충무관 앞에 있는 흉상이 5개 있습니다. 맞아요. 항일 무장투쟁 영웅들 5명. 김좌진, 그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홍범도 5명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었어요. 맞아요. 이회영 선생의 손자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파낸다니까 경고 정말 했죠. 항의했죠. 그 광복절 경축식에도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회영 선생은 남겨놓고 남은 4명을 파내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정말 비열하구나. 그래도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파내겠다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 4명, 다른 분들은 다 후손들이 있어요. 1인 시위라도 할 후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후손 한 명이 없어요. 부인은 일본군에게 고문받다가 죽었고 큰아들 홍양순이는 16살 나이로 홍범도 장군과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가 교전 중에 전사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핏줄이 홍용환인데 12살 때 홍용환의 홍범도 장군
따라서 만주 가서 연해주를 오가면서 싸우다가 길 위에서 약 한 첩 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정말 핏줄 하나 남기지 못했어요. 대신 시위해 줄 사람 없으니까 저기만 치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비굴하죠. 그런 이유였다면 정말 더 비굴한 겁니다. 그 원래도 홍범도 장군 흉상 포함해서 나머지 장군들도 화낸 것도 말이 안 됐지만 이것만 손댔던 게 손댈 수 있는 것만 손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이 정말 머리도 나쁘고 신념도 없고 뭣도 아닌 정말 하찮은 존재였다는 게 이런 데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는 수많은 난임 부부라던가 또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존중하지만 그랬던 윤석열 자손이 없어서 손댔다는 그 윤석열이 정작 본인은 자손이 없어요. 본인이 철거당할지 몰랐나 보죠, 그때는. 그때는 기세 등등해서 야, 저기 항의한 사람 없으니까 저것만 파내봐.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것만 파내봐. 했다가 지금 본인이 지금 철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사필귀정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장관의 후손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싸워야죠. 저희가 그렇죠. 지켜드려야 되는 우리가 거죠. 후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저 흉상들을 왜 철거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윤석열의 머리에는 색깔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 진영은 빨갱이들이다. 이 사회주의 빨갱이들. 자, 그러면은 저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사회주의 사상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될 때 미군들이 이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걸 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70%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립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가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이 세상의 주류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주류였던 시절들에 우리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그냥 일제 치하에서 그냥 머물지만 않고 해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뭔가 그런 흐름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새로 세웠을 때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41년 제가 살짝 언급했던 건국강령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 이미 노동권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 거기에 남녀평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 거기에 보편적 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히 그냥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도 공부를 했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빨갱이들이다, 흉상 치워 하는 그 무식한 생각이 누구 마인드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정말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흉상 치워 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야? 공감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까 다들 아시다시피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은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했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을 내세워서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엄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저는 김영석이나 관장이나 이런 자들도 사실 지금도 일본과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장학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이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왜냐하면 불행히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전후에도 정권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때 했던 짓거리들을 2차 대전에서 저지른 짓들을 똑같이 하고 있고 그걸 미화시키는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연결돼 있는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꽤 있는 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을 정말 끝까지 이런 자들이 언제든지 틈이 나고 윤석열 같은 자를 앞세워서 또 다른 자를 조종해서 역사를 뒤바꾸고 그들의 조상을 미화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손이 돼서 그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요. 언제 또 제2, 제3의 윤석열 같은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이런 짓 저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윤석열이 무슨 사상이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짓을 했다면 한번 토론이라도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뭘 저렇게 했는지 김명환님은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이것도 무속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호랑이상입니다. 호랑이는 고양이과고 윤건희 부부는 쥐띠입니다.
낙천적이니까 자기들이 잡혀먹는다는 미신에 의한 것입니다. 무속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는 윤석열이가 쥐띠인데 김건희가 12살 차이예요? 둘이 띠동갑이에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합리적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디 이 독립기념관장도 김건희한테 안 가해서 뭐 목걸이 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뒤돌아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들이 8.15 때 국민들의 기분을 망쳤는데 김이부님 토요일에 국민임명식 다녀왔습니다. 펜스 옆에서 관람했지만 너무너무 멋지고 가슴 벅찬 광복 80주년 국민임명식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관람하는 모습 보며 뿌듯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위가 아닌 축제를 보게 되니 행복한 광복절 80주년이었답니다. 혹시 기념식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 가셨어요? 못 가신 거예요? 초청 못 받았어요? 아니 뭐 다른 분들께 양보를 했죠. 네. 8월 15일 날 오전에는 광복절 경축식을 하고 밤에는 8시에 광화문에서 이제 국민임명식 참 근사하게 했지요.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 하나 경축식 때 봤어요. 안철수 의원 지금 대표 나섰는데 물론 뭐 자기 의제를 밝히는 건 좋은데 그걸 광복절 날 광복절 경축식 때 아무리 지금 대표 경선에 나서가지고 표가 급하다고 해도 저걸 저렇게 들고 경축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서 있어요.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추현 의장님 저렇게 계속 들고 서 있는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전 저렇게 계속 서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 장면 때문에 윤석열 정부랑 이재명 정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 카이스트 졸업식이었나요? 졸업식 때 저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학생 졸업생을 입틀막에서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갔죠. 그리고 그 진보당 의원도 그런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당시에 대통령 압수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바로 사지를 끌고 나갔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소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도 우리는 내비뒀습니다. 가가지고 아마 그 경호 관련 사람이 한 명 가서 얘기를 하는 장면만 우리가 잡혔지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10분 넘게 들고 있는 거를 그냥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뭔가 본인이 항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저 행위를 한 이유는 오로지 전당대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당대회 지금 국민의힘 지금 뭐 거의 뭐 막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랑 달리 정영태 후보나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과 절연하려고 한다라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한다? 결국 표 따고 싶으니까 당권 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뭔가 표를 받고 싶으니까 저런 행위들을 한 건데 저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보수 그 태극기 부대가 저 안철수 의원을 찍어줄까요? 그 시료도 거두지 못하고 일반적 국민이 보기에도 왜 굳이 저런 행위를 저기서 하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의 권한은 뭐냐면요. 마이크를 하나씩 준 겁니다. 본인이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요.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도 그것이 다 기사화가 되고요. 모든 이 의원이라는 자격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많은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 장소에 가서 저런 행위를 한 것은 국민들 공감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바도 거두지 못할 거고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저런 목소리마저도 허용해주는 폭넓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정부다라는 걸 저는 드러내는 안철수 의원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저는 흘러갔다고 봅니다. WHIT28208님 철수 아저씨 고마 철수해. 타타후님 안철수는 배철수한테 좀 맞아야 함. 임세현 소장님 저걸 한 30분 가까이 들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입틀막을 본인이 노렸을까요?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행히 우리 성추현 의장 얘기하신 것처럼 저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죠. 근데 뭐 들고 있으려면 한 시간 넘게 그 행사 내내 들고 지금 고작 30분 쬐끔 들고 있으려고 저 짓거리 합니까? 뭐 저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본인이 저게 신념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당사 앞에서 그냥 농성하세요. 텐트 치고. 그럴 용기는 또 없잖아요. 가서 대통령한테 한번 뭔가 기세등등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극성 당원들 본인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부 윤아지한 세력들에게 어필하려는 그 의도 말고는 저기서 뭐가 읽힐까요? 그러고 나니까 뭐 페이스북에다가도 무슨 정의봉을 딱 사진 들여놓고 뭐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렇게 해놨던데
저야말로 돌발 행동이죠. 돌발 행동. 어느 날부터 안철수 의원이 그 원래도 감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감조차 아예 잃어버리고 정말 돌발 행동으로 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을. 저게 양쪽에 환영받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은 대통령 앞에서 내가 이거 했다 이거만으로 지금 약간 자기만의 뽕이 그냥 어깨뽕 찬 것 같은데 과연 국민의힘 사람들 윤아지한 세력들이 저걸 보고 와 우리 철수가 달라졌네. 우리 철수가 대통령한테 들이받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철수가 안철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안철수가 드디어 감다디병이다. 감다디병. 그러니까 담다디 말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감 다 뒤졌다. 그래서 감다디. 예. 계속 저럴 겁니다. 아마 안철수는요. 감이 있었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요만큼 있었던 거죠. 지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4명이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경태 아마 지금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입장, 윤석열이 잘못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의원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희생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못한 부분의 상징이 조국과 윤미향인데 지금 본인은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편으로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때문에 강제수사로 지금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의 사면에 또 반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그게 왜 안 맞는지도 본인이 자꾸 모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왜 저러고 있는 거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는 윤아치안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뭐 입당을 시킨다느니 아니면 당대표가 되고 나면 처음 윤석열을 뭐 만나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정당의 자유,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도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를 파기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옹호한다는 건요. 헌법 위반자를 옹호한다는 겁니다. 공범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의 당의 지지율은 보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저런 사람들을 당대표가 되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제대로 된 지지자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런 세력들을 털어낼 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부합해서 그래 표 하나라도 얻어서 일단 당대표가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 공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 그래도 보수를 정통해서 계승했다고 하는 당을 통째로 헛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사람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끌려다닐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공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못 가지게 될 겁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사람들 두 놈은 보니까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 만나가지고 면접을 보던데 자격 조건이 너는 전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기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는 됐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아웃이고 꼭 이러는 것 같아요. 박근혜 때 그때 인사총괄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죠. 그때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추천을 받으면 꼭 물어봤던 질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5.16 어떻게 생각하세요? 5.16이 쿠데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웃이에요. 지금 완전히 그런 식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바이든 날리면 어떻게 들었어? 이렇게. 지금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거 우리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준비되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뭐 이거 얘기 나왔을 때 참모들이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MBC에서 스트레이트가 특종으로 취재를 했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때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윤석열이가 워낙 막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수석을 보니까 이때 수석이 김은혜죠. 네.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야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봐도 혼나죠. 안 봐도 혼나죠. 윤석열의 삶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말이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뭘 던졌을 수도 있고 참모들한테 사실 그러라고 참모가 있는 거거든요. 싫은 소리하고 교정하고 수정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참모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랑 틀린 얘기는 그냥 막 격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저 때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참모들이 제시한 것처럼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그 논란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저 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때가 취임한 지 약 100일 정도 됐었을 때였거든요. 저것 때문에 저희가 탄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왜냐하면 자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청계천을 모여라라고 저희가 집회를 했어요. 예.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장소에. 그러면서 촛불 행동과 연합이 돼서 이게 뭔가 이 퇴진 운동이 빨라지게 된 계기가 저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였습니다. 불행의 시작이 저거라고 봐요.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죠. 이태원 때도 그렇고요. 뭐 각종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은 사과를 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그 기본 검찰의 마인드가 여전히 대통령 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국민께 사과할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아요. 갑자기 윤석열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면 그건 이 사람 약간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도 그냥 옆에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대통령이 오늘 뭐 수트핏이 죽이십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말로가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길로 간 것입니다. 내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윤석열이는 당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할 줄을 몰라요. 아니 그때도 아주 쉬웠어요. 아이고 참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검사로 나쁜 놈들만 만나고 살다 보니 입에 욕이 배가지고 그렇게 그냥 쪽팔려서 뭐 이 새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제가 대통령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카메라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그래 그때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앞으로 조심해 이럴 거를 아니 모든 국민들이 들었는데 그걸 대고 너희들이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대 차려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부대 열중쇼. 부대 열중쇼를. 부대 열중쇼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부대 열중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또 잊어버렸네.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나 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행사 때는 자신 있게 부대 열중쇼 해야 되잖아요. 박근혜도 했는데 그때도 안 해요. 그때는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왜? 그때 내가 하면 지난번에 부대 열중쇼 잊어먹은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 재임 시에는 계속 부대 열중쇼를 밑에 임석상관이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윤석열입니다. 그 장면도 있지 않았나요? 같이
김건희 씨랑 이러고 있다가 김건희 씨가 내려. 옆으로 손 내려하니까 내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온 김건희 씨도 알고 옆에서 손 내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 의식, 이 제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준비성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를 인정했으면 그냥 다 넘어갔죠. 자, 그렇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민주당 정부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입장을 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분들은 그걸 다 봐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운전할 때 좀 자주 느끼는데, 저희가 운전하다가 정말 무례하게 껴드는 사람들 보면 정말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갑자기 비상 깜빡이를 켜면은 아유, 바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것처럼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죠. 상당히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마음이 있어요. 예, 넓으신 분들이 사과만 하고 진정성만 보이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늘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본인이 잘못 안 했다고 가면은 결국 이렇게 탄핵까지 가는, 임기를 못 지키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윤석열이 그 고집을 부린 것도 있지만 정말 멍청해서 몰라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참 복잡한 감정으로 그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원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 뭐 청력 테스트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저는 지금 한번 김은혜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라.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저게 진짜 나쁜 게 뭐냐면요. 저 김은혜 수석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아니란 것만 부정한 거잖아요. 바이든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 국회 아니었다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한국 국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그 당시 행정부 수반이었던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회를 이 XX처럼 본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국회를 오히려 더 무시해서 그저 미국 눈치만 보면서 그 미국한테 한 거 아니야? 바이든한테 한 거 아니야? 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안 주는 거. 그다음에 국회 시정연설하러 왔는데 네. 막 이렇게 그 항의를 항의했죠. 했잖아요. 네, 사과하라고. 그런데 박수 안 쳐줬다고 내란 일으킨 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이 천박한 인식에는 그저 사대주의적인 관점, 이 사대주의도 아니에요. 정말 미국, 나보다 센 놈, 이 사람만 중요한 거지, 결국 대한민국 국민, 본인이 선출된 그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사과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동안. 저는 저자가 책상 앞에 트루만 대통령 The Buck Stops Here 그거 써놓은 것부터가 너는 틀려 먹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쓰다 버린 거 갖다가 앞에다 꽂아놓고 그걸 좋아해? 이게 해외에 나갔을 때, 특히 미국 갔을 때 있었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 너무 왜 항상 그런지, 왜 부끄러운 국민들 몫이었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명판에 올려놓고 가서 미국 저 만찬 가서 미국 팝송 부르고 좋다고 그걸 기타 받았다고 선물이라고 지금 와서 자랑을 하고, 그 받았던 바이든한테 받은 선글라스 얼굴에 맞지도 않는 거 그거 끼고 돌아다니고, 뭐지? 도대체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라는 거였고요. 그 바탕에는요, 전형적으로 소장님이 잘 지적한 것처럼 그냥 나보다 강한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그 사람이 되게 잘난 거고,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한테는 정말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이제 구치소 수용됐지만 여러 번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란 자에게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진짜 그 억울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볼 때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저런 자를 모질이라고 그러죠. 모질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지금도 그 내각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모질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라를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모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특히 한덕수 같은 자는 총리를 2번이나 했던 자 아닙니까? 무슨 욕심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해서 총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자가 대통령이 딱 총리를 또 시켰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윤석열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제대로 부경화를 누려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당권 또 잡으려고 그 여전히 간판가리 해가지고 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수아비 그냥 바지 사장에 불과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꿔서 또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또 복면 골프로 골프 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힘 뭐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그런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세워서 또다시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맞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정말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 건세를 누렸던 사람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한덕수 내일 내란 특검 소환 조사 통보했거든요.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달라 그랬는데 지난달 2일 한 총리 조사했고 또 24일에 자택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소환했다. 이제 이건 영장 청구로 가는 단계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봅니다. 예, 이상민 어제 이제 소환 조사를 다시 해서 혐의 굳히기를 했었고요. 예. 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었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둘은 무슨 개헌과 관련된 문건이 본 게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실제 국무회의라고도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들어와서 문건 들어왔었고 그걸 검토를 10분가량 같이 했었고 그런데 그때 같이 했었던 게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가 당시에 국무회의를 사실 주재할 수 있는 총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상민보다 한덕수 지금 전 권한대행이었죠. 권한대행을 좀 늦게 부른 부분은요. 이상민보다 한덕수의 역할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였었고 또 이후에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직후부터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대선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과정까지 내내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했던 역할 부분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경우 검토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더 늦게 부른 거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소환 이후에는 영장 청구로 갈 겁니다. 예. 내일 한덕수 소환해서 또 영장 청구하는 단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부에서 만날 분은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름 잘 생소하시죠? 비례대표로 무소속 되신 최혁진 의원인데 지금 김충식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김충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의원님이라 오늘 2부에 모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지켜봐 주십시오. 1부 함께해 주신 양재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성치훈 의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